또 우리 아이들의 평생 습관을 책임질 수 있는 여러 바른 습관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습관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준비하는데요. 우리가 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습관들이 이렇게나 많고 또 사실은 식습관 하나만 얘기를 해도 연령별로 너무나 다양해요. 너무나 방대한 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대한 양을 여러 가지 습관의 주제로 이렇게 탁 함축해서 오늘 전달을 해드릴 거잖아요. 네. 왜 그러느냐. 방대한 걸 제가 알려드려도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한두 가지밖에 없더라. 그래서 저희가 한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습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 습관들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 엑기스들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또 같이 소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할 때 채팅창에서 답을 남겨주시거나 이렇게 OX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미래를 바꾸는 오늘, 바로 지금의 습관, 모든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습관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죠? 아이의 습관이 되게 많은데, 아니, 분명 우리 집에서는 이런 습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왜 이런 습관이 있을까? 또, 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이들마다 이렇게 습관이 다양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이의 습관,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내가 이 습관만은 고치고 싶다 하는 습관들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좀 독특한 습관이 있는 세 분만 모시고 저희가 적어놨다가 상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품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구구설문지에 안 남겨주시더라고요. 구구설문지에 그 상품 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분께 연락을 드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아이의 습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 아이들의 조금 고쳤으면 하는 습관 아니면 뭐 좋은 습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습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아이 습관 뭐가 있지?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엄마한테 네 손톱 물어뜯기요. 네, 정연이 어머니 네 손톱 물어뜯기. 손톱 잘근잘근 씹는 습관. 같은 자녀 어머님들 아니시잖아요, 그죠? 네, 또 어떤 또 습관이 있나요? 네. 손뜯기. 손이 굉장히 의외로 많으시네요. 또 뭐 엄마 머리를 뭐 어떡해. 먹다가 돌아다녀요. 네, 저 습관 또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도윤이 어머니, 엄마 머리를 쥐어뜯고 자요. 꼭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지 않는 다른 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뭐 습관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화면을 보고 있고. 음식 뱉는 습관, 어머. 네, 소변 보고 소변이 묻었다고 팬티를 꼭 갈아입는다. 그렇죠. 또 약간의 아이들이 그 배변 훈련할 때 또 그렇습니다. 우유 안 주면 울어요. 우유 안 주면 우는 습관. 네. 우리 아이들, 사실은 이게 어머님들이 보실 때는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너무 귀여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매일 보면 화나는데, 가끔 보면 예쁜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좋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지금 당첨자는 아까 어머니 머리 물고 뜯고 자는 친구와 네, 자기 전에 소변 팬티 갈아입는 아이, 네, 그리고 우리 음식 뱉는 습관에 우리 신입 행복다운 선생님 어머님 음식 뱉는 습관. 네, 저것도 정말 힘든 습관 중에 아침에 이불에 머리카락이 한 주먹 있어요. 어머니 화이팅. 검은 콩 많이 드시기 바래요. 단백질 많이 드시고. 네, 아이의 머리를 양보하시는 우리 어머니. 자, 그렇다면 아이의 습관들도 굉장히 다양한 습관, 또 정말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습관들이 아이들한테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어머님들의 습관, 우리 아버님들의 습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습관을 이렇게 형성을 할 때 의외로 가족들이 갖고 있는 습관이 또 같이 배어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부모님들은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습관은 자기가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어머님, 아버님이 편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생각보다. 네. 자, 우리 어머님들 나는 편식을 한다. 동그라미. 나는 편식하지 않는다. X. 하나, 둘, 셋. 오, 네. 편식을 한다 꽤 있으세요. 네. 좋아요. 자, 또 유튜브를 나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보는 것 같다.
네, 부모님들 또 유튜브나 그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2시간 이상 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한다. 네, X, 네,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보시고 계시는데, 네. 2시간이 생각보다 어머님들 짧을 것 같잖아요. 근데 2시간 금방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잠을 늦게 자는 집이다. 우리 집은. 잠을 늦게 자는 집이다. 하나, 둘, 셋. 네. 이건 X. 잠을 늦게 자는 집이다. 동그라미. 네. 손도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잠을 일찍 주무시는 집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잠을 늦게 자는 것도 습관 중에 하나죠. 아침에 눈을 뜨면 TV부터 켠다. 예, 집에서 아버님이 습관적으로 딱 눈 뜨면 TV부터 리모컨 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들은 일찍 지우는데 부모님은 늦게 주무시는 분들. 네, 아이들이 일찍 안 잘 수도 있어요. 네, 들어갔는데. 네, 그리고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 물을 잘 안 마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나는 물을 잘 안 마신다. 하나, 둘, 셋.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네, 이준수 어머니 화이팅. 나란 찌찌뽕. 네. 저도 물을 잘 안 마십니다. 희한하게 다이어트 하려고 다이어트 약을 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다이어트 약, 우리 어머님들 보니까 지금 다 마르셨는데, 저는 약간 통통한 편이라 다이어트 약을 먹을 때, 그 약 먹을 때만 물을 마셔요. 네, 그만큼 물을 잘 안 마시는 것 같아요. 자,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 하나, 둘, 셋. 아침밥을, 안 먹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아침밥 먹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아침밥을 먹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애기들 이제 먹이려고 먹지, 아이들 없으면 거의 안 먹는, 그쵸. 애들만 먹여야 하시는 어머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는 막 빵을 입에 물려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 태우고, 정작 부모님들은 잘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손에 묻으면 물티슈부터 찾는다. 하나, 둘, 셋! 손에 뭐 묻으면 물티슈부터. 아니, 우리 준서 어머니 거의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해. 다 있으신 것 같아. 저희 집에서 사시나 봐. 아니, 거의 다 있으세요. 손에 묻으면 물티슈부터 그렇게 찾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를 제가 원에서 보잖아요. 원의 애들이요. 흙을 싫어해요. 흙 만지면 울고요. 물감 만지면 그렇게 울어. 자기한테 뭐 피 묻은 것처럼 울어요. 그러면서 물티슈 찾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집에서 대부분이 엄마들이 물티슈를 쫓아다니면서 묻으면 바로바로 닦아주셔. 요런 아이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아이들이 좀 물티슈를 찾더라고요. 또 책을 잘 읽지 않는다. 책을 잘 읽지 않는다. 이거는 반대로 책을 잘 읽는다. 하나, 둘, 셋. 난 책을 좀 잘 읽는다. 그거 잘 모르겠다. 네,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효순 어머님, 네, 책을 잘 읽는다에 손을 올려주셨어요. 화가 나면 손이 먼저 나간다. 네, 이런 분들 또 계세요. 제가 딱히 묻진 않겠습니다. 예, 화가 나면 손이 먼저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이 행동파들 있으시죠, 행동파. 또 안 되면 소리부터 지른다. 안 되면 소리부터 지른다. 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제 원을 운영할 때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원장님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전화 받자마자 제가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원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아이한테 화가 난 거를 너무 화가 나서 소리부터 지르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좋은 습관 중에 먼저 인사를 한다. 네, 나는 이렇게 저기 멀리서 100m 전방에서 원장님을 만나거나 선생님을 만나는데 먼저 인사한다. 하나, 둘, 셋. 먼저 인사하는. 우리 준서 어머니, 좋아요. 우리, 네, 보든반, 우리 또 어머니, 네. 거의 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네, 역시 우리 또 이렇게 부모 교육에 참석하시는 부모님들은 다르십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우리 아이의 습관을 물어보고 부모님들의 습관을 잠깐 물어봤던 이유가요. 습관이 대부분 이렇게 대물림이 좀 돼요. 왜 대물림이 되냐면 아이들이 처음 눈을 떠서 부모님들의 살결 속에 부모님들의 호흡과 같이 호흡을 하며 자라고 부모님들의 언어와 부모님들의 눈빛, 부모님들이 하는 말, 부모님들의 태도를 보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첫 습관은 가정에서의 습관이 거의 대부분 대물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습관을 형성해 주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 시발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요, 처음에는 우리가 만들죠. 그런데 그 뒤에는 그 습관이 우리 자신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시인이자 작가인 존 드라이든이 말했던 말인데요. 왜 그러느냐?
이 습관이라는 것은요, 행동이 반복되는 패턴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를 감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물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작은 행동의 패턴이 이루어진 반복되는 습관이 되죠. 그런데 그 습관이 인생을 결정하는데요. 아니 무슨 아침에 머리 감는 게 인생을 결정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침에 밥을 먹고 안 먹고가 인생을 결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상태, 소화 기능의 상태가 안칫밥을 매번 챙겨 먹느냐 안 챙겨 먹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건강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우리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습관,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더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튜브만 봐도 아니면 책만 봐도 성공을 결정하는 아주 큰 그 성공자들의 말에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그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3살 버릇 80까지 가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했던 아이들한테 했던 반복적인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전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되게 자주 했던 말이에요. 이겁니다. 엄마가 해줄게. 이 말 되게 자주 해요. 생각보다. 이제 엄마가 해줄게라는 상황은 굉장히 많죠. 신발 신거나 옷을 입거나 가방을 메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 모든 상황 속에 엄마가 해줄게란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자, 그러면 엄마가 해줄게 말고 무슨 말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엄마가 해줄게가 아니라 너가 먼저 해봐라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먼저 해서 자기가 스스로 할 줄 아는 거를 습관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엄마가 해줄게. 왜냐면 이게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특히 언제요? 아침에 원에 가야 할 때. 이때 되면 엄청 바빠가지고 얘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엄마가 해줄게 해서 신발끈 묶고 막 옷 챙겨 입히고 모자 씌우고 목도리 사고 엄마가 해줄게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엄마가 해줄게 할 때 우리 4살에서 한 5살 올라갈 때 아이들이 제일 무슨 말 합니까? 엄마가 해줄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잘 하는 말. 내가 할 거야! 이거 엄청 해요. 그때부터 무조건 지가 한대. 근데 지가 하는데 신발 거꾸로 신고 양말 다른 거 신고 옷 이상한 거 입고 준수 어머니 너무 공감하신다. 그쵸? 네, 막 엄마가 해줄게가 차라리 훨씬 나. 100번 나, 100번 나. 그쵸?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하게 되냐면 엄마가 해주세요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해줄게 해서 이 아이들은 안 한 거지 못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안 한 거예요. 왜냐면 하면 엄마가 답답해서 엄마가 해준 건데 엄마가 자꾸 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내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처음엔 안 하다가 나중엔 못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걔는 할 줄 아는데. 근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대학교 들어갈 때도 연결됩니다. 대학을 엄마가 설정해줘. 큰일 나죠. 직장까지 연결돼요. 직장을 엄마가 결정해줘. 남편도 엄마가 결정해줘. 이 큰일 나는 상황.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하나인 것 같은데 제가 아주 단편적인 예 하나를 보여준 것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부모님이 하는 습관이 들어지면 아이들도 나도 모르게 엄마가 해주려니 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많은 습관들 중에 부모님들이 잠깐 뒤로 빠져서 아이들 스스로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바른 습관 5가지 정도를 우리 어머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특히나 제가 지금 선정한 바른 습관 5가지는요. 아이들의 실제 생존과 발달과 보호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의식주에 관련된 것이 좀 많고요. 특히나 식습관, 수면습관.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과 관련된 독서 습관. 그리고 아이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업무와 관련되어질 수 있는 정리 습관. 그리고 이 아이들의 전체 인생에 이 아이들의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인사 습관. 이 대표적인 5가지 습관에 대해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부모님들이 쉽고 간편하게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습관입니다. 식습관에서는요.
가려먹지 않고 골라먹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가려먹지 않고 골라먹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가려먹는 거랑 골라먹는 거랑 뭐가 틀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려먹는 거는 내가 그 음식을 아예 접근하지 못해서 그 음식 자체를 거부하는 행동을 가려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골라먹는 건 뭐냐면 다 먹을 수 있는데 내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주체성이 있는 아이라는 것이죠. 네, 가려먹는다와 골라먹는다는 다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가려먹기 시작하면 편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골라먹는 것은 내 몸에 맞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뭘까요? 음식의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그렇다면 가려먹는 편식, 이게 대체 뭘까요? 편식은 기호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편식이 무조건 나쁘다. 제가 편식을 하니까 쟤는 건강이 나쁠 거야. 이게 아니라요. 그냥 기호가 분명해서 내가 먹는 음식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나는 젤리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애들은 젤리를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질감의 어떤 차이를 갖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편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 얼굴을 보시면 편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예. 편식하겠다. 편식하겠다. 편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편식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죠?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편식을 합니다. 네. 준수 어머니 정답. 네. 편식을 해요. 우리 하은미 어머니 정답. 제가 왜 편식을 하냐면 굴을 못 먹어요. 굴. 굴이 그 굴 향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제가 그래서 이 편식을 이기겠다고 우리 애들한테 편식 가르쳐야 되는데 편식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애가 편식하면 안 되니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초장에다가 듬뿍 묻혀가지고 생굴을 이게 초장인지 굴인지 모를 만큼 제가 듬뿍 묻혀서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진짜 못 먹겠어. 진짜 못 먹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타협을 한 건 굴찜은 먹을 수 있습니다. 굴튀김 정도 먹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향이라든지 어떤 질감, 또 맛, 또 생김새 약간 개불 이런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 이렇게 봤을 때 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음식을 거부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 편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음식을 거부하면 두세 번 권유하고 싫다고 하면 치운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아이가 음식을 거부하면 두세 번 권유하고 싫다고 하면 치운다. 어떤 게 맞는지 OX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세 번 권유하고 치운다. O. 맞다고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또 꽤 있어요. 네. 또 우리 어머님들은 O. 자, 아이가 음식을 거부하면 두세 번 권유하고 싫다고 하면 치우는 것은 X입니다. 네. 왜냐면요. 한두 번 먹지 않는 것은 편식이 아닙니다. 한두 번은 먹지 않을 수 있죠. 왜냐면 우리도 처음 보는 거 거부감 생기거든요.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다 먹게 하려고 하니까 아이는 이미 보기에 먹기가 싫은데 먹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아예 그것을 배제하는 거거든요. 맛을 보게 해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맛을 보여주지 않고 치워버리면 편식이라는 게 생겨요. 왜냐? 내가 먹기 싫은데 치워버리는구나. 그럼 난 안 먹어도 되는 거구나. 그럼 뭐가 생기나요?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안 먹어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때는 편식을 유도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편식 습관을 잡기 위한 목적은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다. 아니다. 편식 습관을 잡기 위한 목적은 무조건 먹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편식 습관을 잡기 위한 목적이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 맞다는 동그라미. 아니다. X. 하나, 둘, 셋. 우리 눈어머니 X고 다른 분들 또 동그라미, 우리 세훈이 어머니 동그라미, 서효순 어머니 동그라미, 네, 태민이 어머니 또 동그라미 하셨습니다. 네, 답은 동그라미. 네, 정답. 좋습니다. 편식 습관을 잡기 위한 목적은요, 사실은 다 먹기 위해서, 잘 먹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맛이나 새로운 재료나 새로운 향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편식의 목적입니다. 편식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식 습관 고치려고 억지로 먹이거나 맛있게 해서 먹이거나 어떻게 보면은 간식을 아예 안 먹이고 안 먹는다 그러면 한 3일 굶기고 막 이런 방법 쓰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학대를 경험해요. 그래서 이 편식 습관을 잡을 때 목적을 다 먹는 거에 안 잡으셔야 부모님들도 부담감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정도만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 가지 맛을 경험하는 정도로 아이들한테 음식을 그냥 즐겨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이유기 때부터 그 이유식 만들 때부터 사실은 기존에 만들어진 이유식 말고 부모님들이 직접 다양한 재료를 넣은 맛, 냄새, 질감을 맛보게 해주실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편식을 줄일 때는요, 이유기 때부터 여러 재료들을 많이 경험해주게 하시는 것이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다. 그럼 이유기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유기 이후에는요, 조리법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재료를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알게 해주실 때 더 구체적인 방법 뒤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편식을 하거나 안 먹는 이유는 간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O, X. 자, 여기서 답. 하나, 둘, 셋. 네. O 많으시고요. 이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겠다. 대답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이건 좀 모르겠다. 간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가, 안 잊어서 그런 건가.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입니다. 네. 아마 여기서 뭔가 X인가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편식에 대한 이 부분이 간식을 안 먹는 것 외에도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편식이 굳이 간식을 많이 먹어서 편식을 하는 경우보다는 가족들도 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뭔가 이렇게 불쾌한 경험, 뭐 싸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밥을 드실 때 뉴스를 트시면서 뉴스를 틀었을 때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나요? 뉴스에 안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나요? 보통 안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안 좋은 내용을 들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불쾌한 감정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갈 때 우리 아이들도 그 경험을 같이 경험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불쾌하게 먹으면 그게 암덩어리가 돼요. 근데 라면 하나를 먹어도 너무 행복하게 먹으면 라면을 60년 먹었던 분도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신기하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라면을 드셨는데 몸이 너무 건강해. 왜 그러느냐? 라면 먹을 때 너무 행복했대. 이게 그 식사 시간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먹느냐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부모의 관심을 가지려고 일부러 편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싫어하는 벌레나 무서워하는 것이 비슷할 경우.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콩을 안 먹었어요. 콩이 벌레 같아가지고. 아이들 중에서 콩 싫어하는 아이들이요. 벌레같이 생겨서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 그렇다면 그 간식을 먹고 안 먹는 경우는 어떡하냐. 근데 진짜 간식을 먹어서 또 안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간식은 안 먹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간식이란 식사 사이에 섭취되는 음식물을 간식이라고 하는데요. 간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시면 오전 간식, 오후 간식 있으시죠? 만약에 아이들이 간식을 먹어서 밥을 안 먹는다고 한다면 오전 간식 먹고 아이들 밥 안 먹어야 되는데 점심밥 엄청 잘 먹거든요. 그리고 오후 간식 먹잖아요, 또. 그리고 저녁 또 먹잖아요. 이 간식은요, 아이들이 위가 작기 때문에 여러 번 영양소를 균일하게 주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영양소 섭취를 위해서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고 급식 식단표에 넣어둔 겁니다. 그 간식은 굉장히 지금 영유아기 시기에 성장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서 간식까지 안 먹고 밥 먹는 텀 시간이 너무 길면은 이 아이들이 정신적인 휴식과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막 불안해져요. 막 화가 나요. 배고프니까. 친구들한테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간식 먹는 행위 자체는 기분도 좋아지게 하고 살짝 배고픔을 다시 조금 다듬어주면서 내가 더 놀이를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간식 먹을 때 대화를 하면서 사회성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간식이 편식을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왜 간식이 편식을 유도하느냐? 간식의 종류가 문제예요. 네, 여러분들 간식의 종류가 유독 달아요. 또 간식의 종류가 유독 짭짜름해요. 그럼 아이들이 이미 자극적인 맛이 들어왔기 때문에 밥의 맛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유해한 간식을 주면 영양소를 섭취하는 식사 시간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영유아 교육기관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급식 식단표에 따라서 제공하는 거예요. 왜냐? 균형 있는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는 그 영양균과 칼로리가 다 제공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는 어쨌든 애들이 좋아하는 걸 이렇게 주다 보니까 마치 간식 때문에 밥을 안 먹는 것처럼 생각하셔서 간식을 뺏어가시고 간식을 숨겨놓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요, 욕구불만으로 더 먹고 싶어요. 오히려 더 자극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자극. 그래서 어떤 간식과 반찬을 제공해야 균형 잡힌 영양 식사를 해야 되는지 모를 경우에는요. 원에서 제공받는 식단이 있으시잖아요. 그 식단을 조금 돌려가면서 다른 날에 그 식단을 제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원에서 이렇게 매일 제공하는 거를 똑같이 또 하면은 애들이 또 지루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는 부모님들이 온전히 아이들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하셔야 되는데 오늘 뭐 먹지? 내일 뭐 먹지? 점심 때 뭐 먹지? 저녁 때 뭐 먹지? 계속 뭐 먹지 하잖아. 솔직히 계속 뭐 먹지 한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식단표에 있는 거를 그 주에 조금 균형 잡힌 거를 하나를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아이들이요, 나 원해서 이거 먹었던 건데 하고 집에서도 같이 잘 먹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아이가 밥을 안 먹으려고 하고 계속 간식을 먹으려고 해요. 진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원에서 운영할 때 이런 친구가 있었냐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전혀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습니다. 아예. 정말 과자만 먹습니다. 너무 심각하죠? 근데 이 아이가 원래 영아였을 때 4살까지는 언어를 했어요. 한두 언어를 했었거든요. 근데 4살 후반기부터는 아예 말을 못하고 와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결국에는 자폐 등급을 받았어요. 자, 근데 왜 그러느냐면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식사를 하지 않고 영양소가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럼 뇌에 공급되는 그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뇌에 있는 이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언어적인 장애가 일어나고 인지장애가 발생됩니다. 먹는 거에 따라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중요해요. 과자를 많이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화학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뇌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줘요. 근데 그 아이가 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과자를 먹었냐? 할머니가 슈퍼를 했어요. 마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늦게 오시니까 이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가 이뻐서 얘가 좋아하는 걸 자꾸 주셨겠죠?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과자를 먹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를 과자를 안 주니까 이 아이가 밥을 먹어요? 전혀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럼 밥을 안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애가 울겠죠? 소리 지르겠죠?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기 학대한다, 이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밥 대신 간식을 주시면 안 됩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에 따라 우리 아동들에게 균형 있는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이 원에다가 자꾸 저희 원에도 똑같이 과자를 먹여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제가 먹였겠습니까? 안 먹였겠습니까? 당연히 안 먹였죠. 그 부모님이랑 할머님이랑 다 불러서 상담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학대로 신고하시겠다 했어요. 이게 학대예요. 간식 주는 게 학대예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생존과 보호와 발달에 큰 위해 요소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간식은 밥을 먹는 것이 우선이고 사이드로 주는 것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리 밥을 안 먹으려고 해도 밥을 주셔야 된다. 어떻게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음식을 물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그냥 씹기만 하고 그냥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씹을 때마다 재미있는 소리가 난다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계속 다 먹은 뒤에 놀이를 하게끔 유도해 주세요. 그리고 음식을 물고 다닌다는 것은요. 내 앞에 아직 음식이 많다는 거예요. 음식 너무 많으면 아이들은 먹기 싫어해요. 차라리 한 접시에 한 입에 딱 들어가면 끝날 정도의 양을 천천히 차근차근 주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입 먹고 다 먹었네? 엄마 근데 또 먹고 싶어. 한 입 먹고 다 먹었네. 이게 훨씬 아이들의 성취감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 더 먹고 싶어지게 만드는 재미를 붙일 수 있습니다. 밥그릇을 뒤엎을 때는요. 이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뒤엎는 거잖아요. 네, 뒤엎는 행동은 반드시 제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도구 사용이 미숙할 경우에는요. 도구 사용을 알려주는데 알고 있는 애가 뒤집는 것은 반드시 절대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가해 주셔야 됩니다. 원에서는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서 밥그릇 뒤엎는 것을 제재를 가해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요 어느 곳을 가도 낙인 찍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왜 꼭 말씀드리냐면 밥그릇을 뒤엎는데 원에서 이걸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잖아요. 원에서는 이 아이의 밥그릇을 뒤엎는다고 해서 밥그릇을 뺏는다거나 밥을 안 준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원에서는 이 아이들이 끝까지 그래도 밥을 먹게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다그치지 않고 다독여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반드시 다시 이 밥그릇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떨어진 밥을 주워서 밥그릇에 담고 설거지통에 담게끔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치워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밥그릇 뒤집고 내가 내 맘대로 행동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수습하겠지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20살이 되고 30살이 될 때 부모님들이 옆에서 수습해주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이 한 행동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밥그릇을 뒤엎으면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이게 재밌어서 반복하지 않도록 반드시 처음 했었을 때 고쳐주시는 것이 가장 나이스합니다. 밥 먹을 때 계속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밥 먹을 때 놀이를 하는 것도요.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냐면 밥 먹을 때 핸드폰 보시는 부모님들의 습관에서도 아이들한테 비롯될 수 있어요. 네, 부모님이 밥 먹을 때 자꾸 다른 행동을 하시면 아이들도 밥 먹을 때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밥을 먹을 땐 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시는 밥상머리 교육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곳이 어딘가요? 유대인 교육법이죠. 네, 우리 부모님들이 밥상에서만큼은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고 아이들이 잘 먹는지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예뻐해 주시면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이 내가 밥 먹을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행복해하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놀이를 하고 싶어 할 때는 그 옆에 인형을 놔두고 같이 밥 먹는 놀이를 하면서 같이 어머님들이 와, 우리 인형보다 너가 더 잘 먹네. 우리 순이가 더 잘 먹네. 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다음번에는 우리 인형도 너가 밥 먹을 동안에 자기가 밥 먹을 수 있도록 저기다가 놔두고 오자.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인형은 인형집에서 밥을 먹고 우리 친구는 엄마랑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도 이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 계속 돌아다닐 때는 즉각 중지입니다. 왜 밥 먹으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걸 즉각 중지해야 될까요? 이게 습관으로 형성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즉각 중지하면 되나요? 네, 물어보는 겁니다. 밥 안 먹을 거지? 알았어. 그러면 엄마 딱 3번 물어볼게. 밥 안 먹을 거니? 아니야, 나 먹을 거야. 그러면은 밥을 먹고 움직이자. 그럼 이제 와서 밥 한 번 먹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일어납니다. 100% 일어나요. 그럼 또 일어나가지고 또 돌아다녀. 그럼 또 돌아다니네. 밥 안 먹을 거지? 그러면 아니야, 먹을 거야. 하면서 또 와가지고 한 입 입에 물고 암냠냠 하다가 또 일어나요. 네, 이미 이거는 습관이 된 거죠. 자, 이때 자, 그래서 엄마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 거야. 밥 안 먹을 거지? 적어도 3번은 줘야 됩니다. 그래도. 그래서 아이가 와서 먹어요. 자, 그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엄마는 너한테 기회를 줬어.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다시 일어나면 이제는 묻지 않을 거야. 자, 지금 제가 말할 때 전혀 웃음기를 띄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단호하게 제재할 때는 웃음기를 띄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커지는 것이 더 안 좋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낮게 하면서 지금 엄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거야. 자, 지금부터 일어나는 순간 너의 지금 식탁에 있는 그릇과 수저는 엄마가 가져가도록 할게. 자, 이거는 똑같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에서도 이거를 동일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가정에서만 조금 되잖아요. 원에서 절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왜냐? 제일 중요한 권위자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밥 먹으라고 하면 아프다고 할 때 있어요. 그 아프다는 것은 이제 먹기 싫어서 찾는 핑계죠. 네.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정말 아프니? 그랬구나. 엄마가 호해줄게. 다 낫고 나서 이제 먹자. 근데 엄마한테 아니야, 나 아파 못 먹겠어. 그러면은 진짜 어디가 아픈 거면 엄마랑 지금 병원을 가자. 그럼 당장의 아이가 병원 갈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네, 병원 갈 거 얘기 아니면은 안 아픈 거죠. 자, 안 아플 때 부모님들이 꼭 이건 짚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거짓말 습관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이 작은 찰나에서 거짓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 친구야, 우리 꾀병 부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친구 아픈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먹기 싫었을 때는 먹기 싫다고 말하면 돼. 그게 훨씬 더 건강한 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내가 이거를 더 숨기려고 다른 거를 하지 않도록 하려면 부모님들이 얘가 먹기 싫음을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먹기 싫으면
그러면은 그 대신 먹기 싫다고 해서 다시 엄마가 밥을 차리지 않는다는 것만 규칙을 잡아주시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아이들은 훨씬 편안하게 그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짚을게요. 군것질은 노입니다. 간식은 괜찮습니다. 간식은 바나나, 고구마, 단호박 같이 건강에 중요한 간식들이 있죠. 어떤 부모님들은 아주 좋게 오이랑 당근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아이가 오이를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왜냐? 오이, 당근 외에 다른 간식을 먹지 않았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은 또 그 간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햄버거를 알았어요. 네, 정말 저는 내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사탕이나 초콜릿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시골에서 자랐고 이 야채나 간식을 먹어서 제가 잇몸은 약한데 치아가 건치예요. 그게 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간식을 조절해서 주신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식사 시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식사 간식 시간 외에 물 외에는 다른 별도의 음식 섭취를 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호기심을 자극해 주시는데요. 음식에 대한 준비 과정을 보여주시고요. 또 아이들 중에 손이 차거나 위가 찬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소화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자꾸 뱉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뱉는 게 진짜 못 먹어서 뱉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먼저 뱉는다고 혼을 내시기보다는 엄마 손은 약속, 손은 소화 기능 튼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요. 배와 등을 조금 만져주세요. 그럼 여기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아이들이요. 엄마가 나 배 만져줘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안정감, 위약 효과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배와 등을 조금씩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꼭 얘기하시는 게 부담스럽지 않게 한 입 먹고 한 입 먹을 수 있는 예쁜 접시에 한 입 크기로 담아주시는 거, 그리고 하나라도 잘 먹으면 칭찬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식사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는 재미. 볼 때도 맛있게 보여야 돼요. 우리 준서가 보이네. 또 만드는 재미. 엄마가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재미. 먹을 때는 분위기를 재미있고 행복하게 너와 내가 먹는 이 시간을 아주 아이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도록 식사 시간을 재밌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모님들께서 골라보실 책이 있는데요. 프랑스 아이처럼이라는 책을 보시면 프랑스 부모님들은 레스토랑에서 절대 아이들한테 떠먹여주지 않고요. 아이들도 부모님들의 손에 빌리지 않고 스스로 먹는다고 합니다. 고작 4살이. 예. 상상을 못하죠, 상상을. 네, 그래서 미국 기자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프랑스에 갔다가 프랑스 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는지를 보고 적은 책입니다. 실제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이 오히려 엄마가 불행한 아이를 만든다는 어떤 진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헌신하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그래야 돼 라는 어떤 조건적인 것이 붙으면서 아이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서로가 극단적인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독재적으로 제한해야 될 때 완벽한 제한을 두는 그 프랑스 부모의 정말 양극화되어 있는 교육.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서 오히려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책임을 다하는 아이들이 나오더라 라는 내용들을 이 책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수면 습관입니다. 아이들이 잠들었다 생각하는 그 시간. 부모님들은 노트북으로 유튜브를 보실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다른 것을 자유를 이제 육퇴했으니까 나만의 시간이야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한 잔 또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아이는 잠들었을 것 같은 설레임만 안긴 채 깊은 잠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네, 잠들었는 줄 알았어. 설레었어. 순간에 잠든 줄 알고 설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갑자기 안에서 울고 있고 막 육퇴인 줄 알았는데 육퇴가 아니어서 들어가서 나는 육퇴를 경험하려고 했는데 애랑 같이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불상사 많이 겪으셨죠? 네.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잠을 설치는 이유는 아이들이 많죠. 생후 12개월부터는 수면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3명 중 1명은 5살 정도 전후로 밤에 자주 깬다고 합니다. 자주 깨고요. 또 부모님들이 바깥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 다 들리고요. 부모님들이 남편과 하시는 많은 사랑의 속삭임 아이들 다 듣고 있어요. TV 소리 다 듣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육퇴하고 나시면 우리 야식 먹어야 되잖아요. 야식.
야식 냄새 다 들어가요. 아이들 그 냄새 맡고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지속되면서 아이들이 막 밤에 자주 깨서 울거나 할 경우요, 가족의 생활을 방해를 줄 수 있어요. 또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밤에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어떤 소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깨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제 원해서 있거나 또 낮 동안에 어떤 스트레스가 과다할 경우 그게 기억에 나서 수면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도 일하다 보면은 그 업무 스트레스로 잠 못 드시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고열이 나는 질병이나 송장통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부부싸움, 막 밤에 부부싸움을 하시거나 두려운 어떤 영화를 이렇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끼리 보시는데 막 그 영화의 소리가 이렇게 들리거나 하면 수면장애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미디어 노출이 되면 그 전자파로 인한 또 소리가 들릴 수 있죠. 여러 가지 수면에 잠을 설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수면이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아이들한테 큰 영향을 줍니다. 수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뇌 발달에 영향을 주고요. 신체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요. 긍정적인 성격까지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줘요. 여러분들 그 잠 못 자면 엄청 성격 예민해지잖아요. 아시죠? 네, 잠 못 자게 하는 것만큼 고문이 없습니다. 옛날에도 고문 중에 최고 고문이 잠 못 자게 하는 고문이에요. 그래서 잠을 한 5일간 사람을 못 자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안에 있었던 게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학습 능력, 업무 능률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 수면 습관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수면을 방해하는 아이들한테서 가장 많이 나오는 증상들이 있는데 이 증상 잠깐 보면서 오늘 조금 이 증상 중에 많이 아이들한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뇨증, 야경증, 야제증, 목류병, 우리 아이들한테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어느 아이들 중에 하나 정도는 꼭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뇨증, 수면 중에 소변이 마려워서 자꾸 깨는 경우. 화장실 가겠다고 자꾸 깨요. 중간중간에. 야경증, 수면 중에 공포를 느껴서 악몽 꾸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깨는 경우 있죠. 그러면서 막 무섭다고 울고 그런 경우. 그리고 야제증은요, 뭔가 이렇게 깜짝 놀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면 중에 계속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엄마 없으면 바로 울면서 찾는 경우, 이런 증상들이 실제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목류병은 좀 심각하죠. 수면 중에 몽중방황을 합니다. 뉴스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목류병이 심각한 아이가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정말 죽음을 당한 친구가 있었어요. 목류병은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이죠. 근데 목류병이나 이런 증상들이 어떤 것이 때문이다라는 명확한 그 원인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잠을 설치는 이유가 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아이들한테 제공되어지는데요. 자, 가족의 생활에 특히 영향을 주는 야제증의 원인과 치료를 제가 하나만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 다른 야뇨증, 야경증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제증의 원인은요, 선천적으로도 있습니다. 임신을 하셨을 때, 태아가 안에 있을 때 열이 많은데 화를 잘 내거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경우, 또 몸이 찬데 근심이 많고 찬 음식을 먹었거나 임신 중에 두려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태중의 자녀에게서 야제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교를 잘해야 된다는 것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후천적인 요인은요, 아이의 시체의 기운이 막힌 상태에서 기체증이 있어서 약한 경우, 이런 야제증의 상황이 많이 도출된다고 해요. 또 이외의 경우는 열이 뭉쳤을 때, 입안이 헐었을 때, 신경이 예민한 아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등 아주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럼 치료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하느냐? 자기 전에 아이들이 좀 따뜻한 물에 목욕을 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치료 중에 한 방법. 소화기가 약하고 잘 체하는 경우는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주면서 자기 전에 많이 먹지 않도록 하는 것. 야경증이나 야뇨증은 특히 자기 전에 물 많이 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이 많고 이불을 차는 아이들을 어머님들은 얘가 감기 걸릴까 봐 계속 이불 덮어주시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잠을 더 못 자요. 그냥 열이 많은 아이들은 오히려 시원하게 방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대사 기능이 아주 항진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열이 많아서. 그리고 안정감 있는 파스텔톤 색상의 벽지를 사용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또 약간 그 찬 아이들은 계속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통증으로 울음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증으로. 성장통이 심해지면서 아이들이 울 경우에는요. 수면 시에 옆에서 안아주고요. 안정감을 준 후에 오전 중에는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아이키우미 한의원에 있는 안사 원장 송강용 우리 한의원 사이트에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면 장애가 생겼을 때 체크해야 할 상황들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다 수면 장애는 아닙니다. 네, 뭐 조금 운다고 해서 좀 이렇게 악몽 꿔서 깬다고 해서 우리 애가 수면 장애가 있는 거 아니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몇 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요. 횟수로 확인하시고 증상의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는지 1시간 내내 온다 이러면 좀 위험하겠죠. 또 이렇게 증상의 시간이 경과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스킨십 하거나 또 따뜻하게 해줬을 때는 증상이 완화돼요. 그러면 그건 또 병리적 증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토닥토닥해도 완화가 안 되고 2시간, 3시간 계속 울어요.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적어주시고 그 행위 정도가 반복되면은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위한 생활 꿀팁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수면 교육은 생후 6주 이후부터가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영아인데도 해줘야 되느냐? 해줘야 됩니다. 아까 프랑스 아이처럼 보시면 생후 2, 3개월부터는 아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푹 자게끔 만드는 수면 습관을 길러줘요. 수면 습관을 이때부터 길러주지 않으면 이 아이의 패턴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 아이의 수면 바이오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수면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서 잠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이의 낮잠은 집이나 어린이집 등 일정한 장소, 일관된 공간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낮에 잠을 푹 자는 것이 어린이 시기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에서 평가 엔진 때 사실은 7살까지 잠을 자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왜 6살, 7살 되면은 아이들이 낮잠을 자고 싶어 하지 않냐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낮잠의 유무를 아이들의 선택에 맡긴 거고요. 5살까지는 꼭 잠을 자서 이 아이들이 수면의 패턴을 일정하게 잡도록 하는 것이 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왜 원에서 낮잠 자느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반드시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아이들의 생존, 보호, 발달권에 의거해서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밤잠은 아이들이 7살 이후가 좀 되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집 외에 다른 곳도 괜찮은데요. 이왕이면 밤잠은 집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 주신 것이 좋겠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억지로 깼어도 다시 막 억지로 재우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분위기만 형성해주면 아이가 다시 편안하게 잠을 자니까요. 그때 무조건 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책을 읽어주시거나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아니면 빗소리를 들리게 하시면서 자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2가지 꼭 기억하세요. 수면 패턴 지키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재우는 것이 7살까지는 아주 중요하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째 학습 습관, 독서 습관입니다. 독서 습관, 학습 습관 생각하실 때 굉장히 비장하게 막 시작하시는데요. 얘를 똑똑하게 키워야 되고 잘 키워야 되고 아이 책 10권 읽히게 하고 이러시면요. 시작부터 가부화가 생겨요. 지금부터 그냥 천천히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네, 시작은 간단한 그림책. 2번째, 운율과 반복 표현이 있는 동화책. 그리고 운율과 반복 표현이 없이 글이 너무 많다 했을 경우에는요. 글을 살짝 삭제해서 읽어주세요. 네, 굳이 글을 꼼꼼하게 다 읽어주지 마세요. 네, 그냥 친구가 순이가 철수와 함께 마트에 갔어요. 뭐 이렇게 긴 문장이 만약에 있다 하면은 철수가 어디를 갔지? 마트에 갔대. 처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운율과 반복, 간단한 문장으로 바꿔서 읽어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배경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게 하면서 그 그림과 내용의 흐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요, 희한하게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 다양한 책을 보여주고 싶어서 전집을 딱 준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좋아하는 책이 희한하게 비슷해요. 그 책만 읽어요. 꼭. 희한해요. 그리고 다른 책 엄마가 주면 또 그 책 가지고 와서 이거 읽어달라 해요. 그러면 그 책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책을 가지고 왔을 때 부모님들이 원하는 책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이때 내 욕구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내가 원하는 책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책 자체의 흥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올 때는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그 책에 대한 집중을 해주셔서 그 책을 읽게 해주신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가 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자,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주일에 최소한 2번에서 4번 정도. 너무 많은 양 안 해주셔도 돼요. 네, 2번에서 4번 정도. 한 번에 10분에서 15분 정도. 1시간 30분 막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같이 보며 읽어주기. 아이가 한 페이지에서 나는 이쪽을 다 아직 못 읽었어요. 나 1페이지 다 안 읽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1페이지 기다리지 않잖아요. 2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죠. 그럼 2페이지로 같이 넘어가 주세요. 그래야 아이가 1페이지 다 안 읽어도 2페이지로 넘어가면서 또 이것도 보고 싶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책의 흐름을 보고 싶거든요. 하버드대생들이 책을 읽는 방법이요. 완전히 정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속독을 하면서요. 앞에 있는 목차 가지고 내가 원하는 구간만 딱 읽고 하버드대생들은 책 덮어요. 오히려 그것이 책을 골라서 선택해서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완독하겠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 독서가 재밌다라고 느껴지는 읽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 만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내용 중간중간 질문하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다른 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아니잖아. 너는 엄마가 얘기한 거 못 들었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참 답답하다. 이러지 마시고 우와 어떻게 그 생각했어? 여기에 숨어있는 내용을 발견했네? 넌 정말 독창적이야. 넌 정말 창의적이야. 넌 역시 내 딸.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럼 얘네들이요. 처음에는 조금 다른 대답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엄마가 읽어준 그 독서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들이 잘못된 대답을 하더라도 칭찬해 주셔라. 대답한 것에 대한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잡지, 신문, 쓰기도구 같은 놀잇감을 옆에서 많이 두고요. 아이들이 그냥 아무 때나 쓰고 아무 때나 읽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또 부모님들이 하시는 쇼핑 목록, 메모, 또 어떤 식당 메뉴, 포장지, 가는 가게 이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계속 놀이를 하면서 대화하시는 거예요. 글자 찾기 놀이, 너 이름에 있는 글자 찾기 놀이 막 이런 것도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학습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시장에 갈 때 일부러 우리 아이랑 같이 엄마는 우유 살 거야. 우유 적고. 또 아빠랑 같이 쓸 수 있는 샴푸 살 거야. 샴푸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요렇게 엄마는 글자 쓰네. 그러면 자기도 괜히 따라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화하실 때요. 뉴스 이렇게 보시면은 헤드라인 같은 거 막 뜨시잖아요. 그런 것들 저기 지금 헤드라인에 뭐 떴네. 일부러 아이 있는 앞에서 부모님들이 그런 대화를 좀 해주시면요. 아이들한테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요금이나 청첩장이나 집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을 법한 다양한 영수증 같은 경우도요. 읽으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면 훨씬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학습되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를 잊게 한 것은 마을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다. 이 습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길러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2습관이 남았습니다. 정말 습관 얘기하기 너무너무 양이 많죠? 자, 정리를 잘하면 정리가 잘 되는 정리 습관 얘기하겠습니다. 정리를 잘하잖아요. 모든 정리가 잘 돼요. 어떤 정리가 잘 될까요? 흐트러지고 뒤죽박죽 된 것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정리가 잘 되어집니다. 자, 오늘 지금 저랑 소통을 하시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슥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슥 둘러보세요. 정리를 잘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바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서 찾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업무 능력이 향상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바로 찾아서 바로바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할수록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그거 있잖아. 어느 서랍 안에 2번째 칸 안에 거기에 있어. 라는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자기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내가 정리를 할 때에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놓아야 할지를 알게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쓴 물건을 다시 제자리에 놓는 자기조절 능력도 향상되겠죠. 그리고 나면요. 심리적인 안정감도 가지게 돼요. 어디에 놓았는지 모르는 불안감. 네, 그 불안감에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집에 있는 흐트러지고 뒤죽박죽 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면서 정리 프로세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할 곳 찾아보고요. 정리할 것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불필요한 것을 버릴 바구니 또
필요한 것을 정리할 바구니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장난감 중에 버릴 것을 찾고 가질 것을 놔두게 하는 것도 훈련이겠죠. 버릴 봉투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재활용할 봉투도 미리 준비하셔서 치우면서 버려야 돼요. 제가 일을 할 때 꼭 그러거든요. 저는 일할 때 치우면서 꼭 버려요. 나중에 한꺼번에 버려야지 하면 뭘 버려야 될지를 또 까먹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 분류합니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을 해서 그때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요. 정리를 한 다음에는 쓸고 닦는 것만 해도 다시 정리하는 일이 없도록 자리 배치는 최대한 유지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걸 유지하지 않잖아요. 자, 우리 아이들과 함께할 정리의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들한테 혼자 치울 수 있는 너무 많은 공간을 주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정리는 한두 번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정리하고 치우고, 조금 정리하고 치우고, 그러면은 치우는 시간보다 놀이하는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놀이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치우는 거는 한꺼번에 같이 치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놀이를 한꺼번에 치울 때 놀이가 들어갈 수 있는 바구니가 옆에 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치우라고 했잖아. 아빠가 정리하라고 했잖아. 몇 번을 정리하라고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시간에 차라리 우리 진영이는 뭐 치울래? 그래 인형? 그러면 아빠는 블럭 치운다. 누가 먼저 치우는지 보는 거야. 하나 둘 셋 시작하고 같이 치우는 거예요. 네, 이게 훨씬 빨라요. 언제 치울래? 치우라 했잖아. 그것 좀 정리해. 그것보다 내가 빨리 치우면서 게임처럼 같이 치우게 하는 것이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네, 그런데도 안 치운다. 그러면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치우는 것을 먼저 해주시고 서로 역할 분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특히 요즘은 한 명이나 두 명 아이들이 있으시잖아요.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예요? 업무 끝나고 왔는데 집에 널브러져 있을 때 엄청 열받으시죠? 네, 우리 아이들도 그런 느낌입니다. 네, 내가 혼자 놀았긴 했는데 장난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혼자 정리하기에. 그럴 때는 우리 아이들의 손과 함께 같이 치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습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인사가 인상을 바꿉니다. 어떤 인상요? 우리 아이가 하는 그 인사가 남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는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밑에 이 멋진 지붕을 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이 있는 예절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영상 잠깐 볼게요. 우리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사와 친절한 행동에 관한 실험을 해봤다. 1분 정도 소요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이 인사를 건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제작진이 내리면서 쓰레기를 쏟았을 때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한다고 알려둔 상태다. 실험을 하는 먼저 겁니다. 인사를 건네지 않은 참가자들은 12명 중 3명만이 쏟아진 쓰레기를 줍는 걸 도와줬다. 인사 안 건넸을 때 3명만 도와줬어요. 인사를 안 했을 때 12명 중 3명만. 그런데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건넨 경우 인사를 건넨 경우 12명 중 9명, 놀랍게도 75%가 도와줬다. 인사하며 안면을 트는 효과가 의외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보셨죠?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는 밀집 지역의 도시 사회를 하게 되면서 인간의 공격성은 더욱 높아졌죠.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인사를 나누는 것을 하게 되면은 미래에 생길 어떤 공격성이 유발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고 조정해주는 그러한 효과를 가집니다. 우리나라의 네. 지금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많은 사회는 공격성이 증가되어 있고요. 실제로 인사를 먼저 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쵸? 그런데 아까 말씀 보셨던 것처럼 먼저 안녕하세요. 먼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먼저 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이런 아주 작은 인사 하나하나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는 상대방의 인상 자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지나갔었을 때 저 친구 가정교육을 잘 받았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인사 습관은 평생에 우리 아이들이 만날 많은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습관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인사 습관을 그러면 기르는 생활 꿀팁. 부모님이 먼저 아주 밝게 인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원을 운영하면서 선생님 때부터 이렇게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면 어떤 부모님들은 만나자마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본인이 선생님처럼 저희한테 인사를 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옆에 있는 친구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같이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본인이 인사하기 너무 부끄러워서 애 머리만 이렇게 숙여요. 인사해야지. 선생님은 자기는 인사 안 해. 애는 인사시켜요. 이렇게. 그러면서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부모님들 계셔요. 근데 그러면 우리 친구가 어떻게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럼 자기도 부끄럽거든요. 이게 바로 인사 습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모님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공동체 생활할 때 인사를 배우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이 까꿍 안녕 엄마야 하고 계속 인사해 주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인사를 배우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는 인사, 부모님한테 하는 인사, 친척한테 하는 인사를 아이들이 배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인사하시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매너와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서비스 인사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나의 품격을 높이는 인사입니다. 남들이 하는 당연한 행동인 것 같지만 고맙습니다 한마디에 내가 굉장히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나 자신도 그 사람에게 고마운 것처럼 그 사람도 나를 고맙게 여길 수 있는 품격 인사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미국 사람들은 딱 누군가가 뭐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면 바로 뭐라고 합니까? 땡큐 하고 바로 갑니다. 당연한 건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자신의 품격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고맙습니다가 서비스하는 인사 치레가 아니다. 나의 품격을 높이면서 상대방의 작은 그 배려에도 고마움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나의 품격을 높이는 인사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존심을 굽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내가 잘못했다 죄송했다 하면은 뭔가 되게 큰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한테 뭔가를 물어보셨을 때 양말이 바뀔 때가 있어요. 원에서 아이 양말이 바뀌어 왔어요. 그쵸? 원에서 양말을 바꿨는데 어머님이 이제 전화를 하신 거죠. 선생님 우리 애랑 철호 거랑 양말 바뀐 것 같은데 선생님 아셨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 첫 번째. 애들이 바꿨나 봐요. 이렇게 하는 거 첫 번째. 자, 두 번째. 어머니 죄송합니다. 걱정하셨겠네요. 그런데 제가 시킬 때는 잘 시킨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어떤 것을 했을 때 우리 어머님들이 선생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까? 1번.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못 본 것 같아요. 1번. 두 번째,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몇 번? 네. 그렇죠. 2번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해를 했다는 거는 선생님이 자신을 보호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는 몰랐죠. 자, 똑같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내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 부모님들은 잘못했다고 말할 때 더 용서해주고 싶어져요. 그쵸? 아이들이 실수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애가 싫어! 엄마는 미워! 엄마는 내 맘도 모르면서! 할 때랑 엄마 미안해요. 나 이제부터 안 그럴게요. 할 때랑 어쩔 때 더 용서해주고 싶나요? 미안해요 할 때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는 너의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자존심을 굽혀서 인사하라는 게 아니라 너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너를 보호하는 것이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이해해주고 너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사가 바로 죄송합니다라는 인사야. 사과 인사야 라고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는 부끄러운 인사가 아니죠. 내가 못해서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함께 했었을 때 더 시너지가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는 나도 못하니까 너가 해줘가 아니고 나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너가 같이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인사로 아이들이 같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있을 때는 혼자 끙끙 싸매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협업을 구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알려주셔야 돼요. 특히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꼭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학교 폭력이나 왕따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때 도와주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 혼자 그거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인사습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가정이요.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부모님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사는 가정교육의 산실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습관의 5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아이고, 습관 이거 하나 만들어주기 쉽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 났다. 아이고, 난리 났다. 막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이 답니다. 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습관을 형성할 때 딱 2가지 기억하세요.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는 단호하게 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쩔 때는 하게 하고 어쩔 때는 안 하게 하고 하지 마시고 정해놨다면 지속하세요. 그것이 끝입니다. 아이들의 습관은 의외로 부모님들의 아주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지속하는 일관된 교육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고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곧 말이 됩니다. 말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성격이 됩니다. 성격이 운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실현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말로 뱉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좋은 긍정적인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하지마 그만해 왜 그래 하는 것보다 할 수 있어 해보자 괜찮아 잘했네 라고 함께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습관 어렵지 않습니다. 평소에 시간이 내일의 결과를 낳는 거기 때문에 밥 먹을 때, 잠을 잘 때, 책을 보고 학습할 때, 또 정리할 때, 인사할 때, 그 모든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 아이들의 내일의 결과를 낳을 거기 때문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렇게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우 도윤이 어머니,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구글 설문지에 올려두었는데요. 저기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중요한 내용들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으로 부모님들께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에 이렇게 어느 원이다라고 남겨주셔야 그 원분과 전화해서 저희가 전달해 드린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너무너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이 교육 소식은 아이램 교육연구소 카카오 채널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마음빛깔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마음 놀이를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랑 놀이랑 홈TV에는요. 제가 직접 나와서 아이들과 인성교육하는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